내가 무너진 게 내 복수의 끝이야.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연민이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저를 향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를 향한 절망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법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형광등, 불빛 아래 한때 내 전부였던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지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본 뒤 돌아섰습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거짓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모든 일은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 시작되죠. 늦은 귀가, 낯선 전화번호, 설명되지 않는 거짓말. 믿었던 가족, 사랑했던 사람이 낯선 얼굴로 변해갈 때 세상에서 가장 익숙했던 집이 갑자기 이지적인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꺼내놓을 이야기도 그 작은 금에서 시작된 하나의 무너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날의 나를 마주보기 위한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김태훈이고 올해 40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세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말하지만 제 안엔 늘 조용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5해가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 이서연은 저보다 4살이 어리고 도심의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강사로 일합니다. 밝고 사람을 쉽게 사귀는 성격이라 처음엔 그 활달함이 좋았습니다. 결혼 초엔 자주 웃었고 퇴근 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늦은 밤까지 TV를 보기도 했죠. 그 평범함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소리 없이 균열이 납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빠서 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수업이 있다거나 회원과 상담이 길어졌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귀가가 잦아졌고 그 늦음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11시가 넘어 들어올 때면 아무리 합리화해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물으면 아내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회원이랑 밥 먹었어.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시선이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지 않게 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손에 꼭 쥐고 다녔고 문자가 오면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 반복이 의심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일 거라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각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이유를 모른 채 뒤척였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둘의 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한 줄의 금에서 무너집니다. 그날 현관문이 열리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곁에서 금세 잠이 든 듯 고른 숨을 쉬고 있었죠. 그 숨소리가 예전에는 평화로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제 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쓸데없는 의심을 키우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면서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기분이랄까? 그 밤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결산 자료를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험이나 광고 전화겠거니 하다 이상한 예감에 손이 멈췄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또렷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나영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모르는 이름이었고 낯선 말투였습니다. 네, 가능한데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바로 던졌습니다. 당신 아내가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멈추고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아니, 듣기 싫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나영이라는 여자가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증거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증거라는 단어가 공기 속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그녀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우리는 여의도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오랫동안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박나영이라는 여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던 그녀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마주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놀라셨죠. 그 한마디에도 침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첫 장을 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죠.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오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입던 베이지색 코트, 내가 생일 선물로 줬던 목걸이,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차례로 넘기자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주차장에서 서로를 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순간은 항상 이렇습니다. 소리 없이 돌이킬 수 없게. 이 남자가 누구죠? 겨우 입을 떼어 그렇게 물었을 때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영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정민수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내 입에서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묻자 나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 행동이 이상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고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혼자 웃는 날이 많아졌죠. 그래서 결국 사설 탐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고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아내가 이런 짓을 하는지 수없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돌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컵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혼은 안 할 거예요.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이혼 안 하신다고요?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혼하면 제가 손해거든요. 재산 분할도 그렇고 아이들 문제도 있고 저희 애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 아빠가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혼은 생각 없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 제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을 듣고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냉정한지 깨달았습니다. 대신 당신 아내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선이요. 제가 되묻자 그녀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복수라고 해야겠죠. 당신 아내가 제 남편을 뺏어갔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제가 직접 나서면 법적으로 엮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영리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자는 단지 화가 나서 전화를 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저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나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거는 제가 다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따로 당신 아내에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접근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당신 아내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셨죠. 저도 그 스튜디오 회원으로 등록하려고요. 수업 듣고 자연스럽게 말을 섞고 친해지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잖아요. 당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 남편과 어떻게 엮였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감정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철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다른 길이 있기는 한가. 아내가 저지른 일은 분명한 배신이었고 제가 그걸 모른 척 넘기기에는 이미 선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나영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우리 같이 움직이면 더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나영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 다음에는 사람 많지 않은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마치 비밀스러운 공모자처럼 마주 앉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 모인 자료를 공유하고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하고 소송 일정과 전략을 맞췄습니다. 나영은 말 그대로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짜, 장소, 시간, 사진, 대화 내용을 모두 정리해 파일로 만들어 왔고 저는 그 자료들을 들고 서울의 한 가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버거운 과정이었지만 누군가 옆에서 같은 분노를 안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편 나영은 말대로 제 아내가 일하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저녁 수업을 몇 번 들은 뒤 어느 날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첫 수업 들었어요. 당신 아내 강의는 참 잘하더군요. 밝고 친절해 보여요. 겉모습만 그런 건지 속까지 그런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메시지를 읽는 동안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미소 뒤에 어떤 얼굴이 숨겨져 있는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됐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나영은 아내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스튜디오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가끔은 함께 늦은 저녁을 먹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나영이 자기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편하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새 회원 정도로만 여겼겠죠. 나영은 만날 때마다 아내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씩 제게 전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당신 아내가 제 남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물론 이름은 안 말했죠. 그냥 요즘 자주 만나는 오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숨이 트인다고 하더라고요. 표정이 많이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떠올리며 웃고 있다는 사실, 그 남자의 옆에서 제 옆에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고 더 설렌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상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구체적인 말로 듣는다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다. 거기까지 가보자. 나만 바보처럼 참고 있을 생각은 없었다. 저는 더 집요하게 소송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나영이 모아준 자료들을 정리해 시간 순서대로 묻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책상 위에 쌓여가는 파일을 볼 때마다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의 시체를 해부한 기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와 나영은 늦은 시간까지 한강 근처 작은 와인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물 위에 도시 불빛이 번지는 걸 보며 우리는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소송 이야기와 증거 정리 같은 현실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와인이 몇 잔 더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솔직히요. 나영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는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정말 미쳐버렸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혼자였으면 아마 회사도 못 다니고 그냥 아무 데도 못 가고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배우자에게 똑같이 배신당한 사람들,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 공통된 상처가 우리를 위험하게 가깝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영이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요즘엔 남편보다 당신이 먼저 떠올라요. 이상하죠? 집에 있어도 길을 걸어도 자꾸 당신이 생각나요. 가슴이 불편하게 뛰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나영과 마주 앉아 있는 이 시간이 더 자주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돌아가기 어려운 선까지 다가갔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술기운과 분노, 외로움을 나누다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우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공간에서 눈을 떴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회색빛 새벽과 함께 죄책감과 이상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영도 말없이 앉아있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복수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이상해진 걸까요?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단순한 실수라고 넘기기엔 너무 또렷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와 나영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 증거를 주고받고 변호사와 상의한 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묘한 연대감과 의존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람처럼, 또 어떤 날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료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영은 계속해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필라테스 수업이 끝난 뒤 함께 샐러드를 먹고 카페에서 남편 이야기, 일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나영을 완전히 믿고 있었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당신 아내가 고민 상담을 했어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무 좋대요. 자기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하더군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 정도로 피가 맺히는지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만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제가 묻자 나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두 사람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통화 기록, 사진, 시간대가 적힌 메모까지 이제 남은 건 언제 던질지 타이밍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영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 당신 아내가 또 제 남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좀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제주도로. 순간 머리끝까지 열이 치솟았습니다. 여행.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손을 잡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숙소에서 아침을 맞이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언제요? 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이래요. 예약도 이미 해놨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영씨, 이제 움직이죠. 그 여행 가기 전에 소송 넣읍시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나영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타이밍이 딱이에요. 통보서가 날아가면 둘 다 제대로 패닉 올 겁니다. 우리한테 유리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휴가계를 내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빌딩 9층 유리문 너머로 가사 전문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고 변호사에게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사진, 문자 내용, 아내의 귀가 시간과 일치하는 통화 기록까지.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통보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아내와 정민수에게 각각 한 통씩 같은 날 도착할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도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서는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법원 마크가 찍힌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아내를 올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상간자 소송이야.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상간자 소송?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민수라는 남자랑 불륜 저질렀다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있고 아내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말끝을 흐리는 아내를 보며 저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정민수의 아내 박나영 씨.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연락했어. 그리고 다 보여줬지. 차 안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는 사진, 주차장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까지. 더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탁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단어가 입 밖으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칼자루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려던 거, 그것도 알아. 그 전에 이렇게 된 거, 내 입장에선 재수 없겠지만 내 입장에선 다행이지. 이제 그 여행은 취소해야겠네.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우리 그냥 한 번만 얘기해보자. 제발. 아내가 울먹이며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 이미 다 끝났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등을 돌린 채 서랍에서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더 낯선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 며칠 동안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이 상황에 어울리는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나를 속이고 제주도까지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아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 나영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통보서 도착했어요. 남편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회사에 소문 날까 봐 잠도 못 자더라고요. 꼴 좋죠. 전화를 통해 전해지는 나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숨을 조금씩 내쉬는 것처럼 속 어딘가에서 묵은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나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도 그 여자 수업 듣고 있어요. 잠깐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필라테스 나가요? 나영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왜 그만둬야 하죠? 오히려 지금이 더 재미있어요. 그 말투에서 묘한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복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 요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아요. 눈가도 계속 붓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강사님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면서 억지로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안쓰럽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멈춰야 할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나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일부러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집에 와서도 계속 우울해하고 전화만 들여다본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아내 표정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아마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으로 느꼈겠죠.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영씨, 정말 무섭네요. 나영은 짧게 웃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그 여자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저는 그냥 곁에 있어 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적이라는 걸 모른 채 버티는 게 제일 큰 고통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나영이라는 사람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감정에 떠밀리지 않고 상대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일상을 서서히 갈라놓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 자신이 문득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며칠 후 나영을 만났을 때 그녀는 새로운 소식을 꺼냈습니다. 정민수, 회사에서 정직 처분 받았대요. 불륜 소문 돌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요? 이렇게 빨리 알려줬습니까?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이란 게 빠르잖아요. 게다가 소송까지 걸린 상태니 회사도 모른 척할 수 없었겠죠. 저는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수도 직장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내려앉는 장면을 옆에서 듣고 있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곧 당신 아내 쪽에서도 연락 올 거예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아마 합의하자고 할 겁니다. 위자료 주겠다고 조용히 끝내자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묻자 나영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받으면 안 되죠. 끝까지 가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복수가 됩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 일상도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와의 미팅, 증거 자료 정리, 법원에 제출할 서류 준비까지 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발을 빼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나영 말대로 며칠 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 번호였습니다. 벨 소리가 몇 번이고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동으로 바꿔 둔 핸드폰이 침대맡 서랍 안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2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곧 나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가야 완전한 복수라는 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합의 거부하겠습니다. 재판으로 가죠. 변호사님. 나영은 제 말을 잠시 곱씹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나네요. 끝이 났다는 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갔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는 불륜 소문이 번지면서 강의 자격이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나영을 통해 들었습니다. 센터 측에서 이미지 문제 때문에 당분간 강의를 못하게 했대요. 사실상 퇴출이죠. 나영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정민수 역시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요즘 남편은 거의 말을 안 해요. 죄책감이겠죠. 라며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오래된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들어가면서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묘하게 담담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결과만 남았으니까요. 법정 안에는 아내와 정민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초췌했고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시선을 피했고 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저희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문자, 통화 내역, 탐정 보고서까지. 판사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를 나서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태훈 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늦었어. 내가 선택한 결과야. 그렇게 말하고 손을 뿌리친 뒤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아내의 울음이 허공을 흔들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변호사 비용 전액 피고 부담.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변호사는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나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 지나갔네요.
그 말투에는 만족보다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커피잔, 침대 옆 스탠드, 함께 걸었던 사진들. 모두 더 이상 우리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나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 나영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조용히 커피잔을 돌리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송 끝나서 다행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뭐가 되죠?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나영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복수할 땐 같은 편이었지만 이제 끝났으니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는 허무가 배어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함께 싸웠던 두 사람이 불이 꺼지자 서로의 존재 이유를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영 씨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계속 살 거예요.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이혼은 안 한다고. 아이들도 있고 제가 지켜야 할 자리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이번 일로 충분히 깨달았을 거예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영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밀어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나영이 먼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끝나면 낯선 사람으로 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복수를 위해서였고 그 외에 생겨난 감정들은 그냥 잠깐의 위로였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시선은 제게 닿지 않고 테이블 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도 가슴 한쪽이 쓰려왔지만 그녀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영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소송 준비하면서 제가 모아둔 자료들이에요.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나영은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태훈 씨. 짧은 인사를 남기고 그녀는 카페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붙여 깊게 한 번 들이마시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묘한 공허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나영이 사라진 자리에는 빈 의자와 식지 않은 커피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배신, 나영과의 만남, 함께 세웠던 계획, 법정에서의 순간들. 모든 장면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끄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시간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고 회사 일에 더 깊이 파묻혀 지냈습니다. 아내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위자료는 이미 입금되었고 이혼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정리되는 관계라는 게 이렇게 차갑고도 명확한 것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간자 소송 최종 확정됐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의 형식적인 인사말이었지만 그 말마저도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법원에 마지막 서류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예상치 못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늘 정리돼 있던 머리칼은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에서는 힘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상처는 너무 깊게 파였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어울리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진 게 내 복수의 끝이야.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연민이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저를 향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를 향한 절망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울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 복도 끝으로 걸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동안 복도 끝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이 완전히 닫히자 그 소리는 깨끗이 잘려나갔습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낯선 가벼움과 익숙한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필요했을까? 복수는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속이 후련해진 걸까? 아니면 다른 종류의 상처만 하나 더 늘어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만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냥 조금씩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텅 빈 공간 속엔 아직 풀지 못한 상자들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지만 그 어수선함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직도 아내에게서 온 미안하다는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그 문자들이 제 감정을 흔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붉은 빛에 물들었고 창틀 사이로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루를 온전히 제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잠시 나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남편과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텅 빈 마음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책장에 꽂고 옷을 옷장에 걸고 서류를 서랍에 넣으며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지만 책상 위의 판결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운 게 있습니다. 신뢰는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를 되돌리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결혼이란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존중, 책임, 그리고 진심. 그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모든 게 함께 무너집니다. 복수가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솔직한 마무리였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평생 그 배신감을 품은 채 살아야 했을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을 낸 게 나았다고 지금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